이제 새로운 만들어 가야죠. 지금 보여준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움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모든 것은 당명을 만드는 과정부터 국민들이 우리 당명을 결정해주는 그런 과정, 예.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국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온라인상에서 투표 기능이 이제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요. 그쪽은 못하고 예. 온라인상에서 제안만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합니다. 이제 국민 공모해서 대개는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끼리 투표하게 만들고, 예. 그걸 한 50% 하고, 예. 국민 여론을 들어서 한 50%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나 철학이 국민과 함께 모든 걸 만들어 간다. 그래, 한국 정치가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 국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정치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돌려놓는 이런 정치를 매사에 우리가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새정치연합은 안풍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표출된 민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철수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있게 새정치를 열어가겠다. 네. 그런 의지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새정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뒤에 남아서 뭐 이전에 공동위원장 체제하에서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시절에는 공동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에 와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청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은 했지만 네. 공동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에도 참석은 못하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전면에 나서서 보다 책임있게 새정치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걸 바꾼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당 염려 지금 이런 사당의 우려, 그건 이제 결국은 사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하느냐, 또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건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자주 하고 하지만 안철수는 성격이 자기 의견을 밀어붙인다라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잘 듣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 얘기를. 그러니까 사당 우려를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 시절은 난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내가 캠프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안철수하고는 꾸준히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교감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 성격은 주로 많이 듣는 편이에요. 듣는 편입니다. 충분하게 잘 듣고,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위원장들의 결정하면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수용을 하고, 글쎄 대선 시절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걸 만약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당장 우리 나부터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제 맞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원체 창당을 지방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쫓기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발기인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사람을 모실 여유가 없었어요. 우선 모시는 대로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일단 개문 발전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노력을 하자. 그래서 되는 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창당에 총선을 두고 하면 훨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방선거 전에 창당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 전에는.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채우지 않는다. 드문 발차한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많은 걸 비워두고 간다. 지금 들어와서 지역위원장을 뭐 맡거나 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전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비워두고 간다, 공간을. 이런 개념을 일단 초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정치 개혁을 해보려고 하고 뭘 나름대로 노력을 쭉 해왔고 그런 길을 걸어왔고 네. 또 이런 정당을 꿈꿔왔고 이제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계속 지고 있잖아요. 연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질 것이냐 하는 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차별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서울에서 고향을 숨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직장마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 패배 구조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새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새 판을 다시 짜서 이겨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안철수를 통해서 이겨보자. 지금 민주당 지지자중에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한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저 자신도 이 틀로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새로운 틀을 가지고 가야지 안 되겠다. 안철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이기는 판을 만들어보자.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정치를 한번 열어보자.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질 수가 없다. 이런 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참 어렵게 결단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와서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해보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프로는 우리가 계속 지면서 이제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잖아요. 네. 2008년 총선에서 또 참패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집권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만나서 토론했던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건데 당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고 중도 아니냐. 그 당시에는 진보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민노당하고 정책연대도 하고 정책연대뿐만이 아니라 선거연대도 하고 뭐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국은 중도 세력을 잡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중도가 됐다 하는 공격이 있었고, 특히 예를 들면 왜 성장이라는 담론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거기 이제 포용적 성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복지와 함께 성장 담론을 같이 얘기했는데 네. 왜 민주당이 성장을 얘기하느냐. 성장 담론은 보수 정당의 담론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플랫폼 내에 성장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산층의 복원이라는 게 중산층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중산층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중산층을 빠른 시간에 복원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개념들을 플랫폼에 접목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논란을 벌이다 결국은 그게 외면당했잖아요. 그래서 외면당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새누리쪽에서 상당한 내용을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내용.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민주당에서 그 희귀본 됐던데 희귀본.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포용적 성장을 이제 받아들였더라고 대선 때.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무상급식
플랜이라든지 뉴미당 플랜에서 맨 처음 나왔던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복지 논쟁,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뉴미당 플랜에서 처음에 제기됐던 내용들이거든. 그게 결국 시대적 아젠다를 열어가는데 그래도 기여를 좀 했다. 이제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서정치 플랜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서정치 플랜의 구상을 내놓았는데 역시 아닌이 아니라 또 평가를 별로 안 해주고 있어요. 뉴미당 플랜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뉴미당 냈을 때도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이번에 내놓으니까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다 새누리당, 민주당대로 평가를 받는데, 뭐,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뉴민당 플랜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부분.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가 훨씬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 공공적 붕괴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나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성장 방식이나 분배 방식만은 문제가 아니고, 또 예를 들면 복지제도가 잘 안 돼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게 이 사회가 흘러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놓은 서정치 플랜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 사회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놓은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는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간단한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저출산,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 인간 생태계가 붕괴될 정도예요. 그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결국 일자리 문제예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100명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대개 한 60, 한 3, 4% 돼요. 63명 정도가 고용됐다고 보면 64명 정도가 고용됐다고 봅시다. 64명. 그 중에 자영업자를 빼고 자영업자가 한 16, 7명 될 거예요. 그러면 47명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절반은 정규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00명 중에 제대로 된 일자를 가진 사람은 23명,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도 일자를 얻거나 어려운 영세민들입니다. 하고 실업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럼 대한민국이 제대로 결혼해서 애를 가르치고 출산을 하고 애를 가르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24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 노동시장 구조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노동시장 구조가 결국 깨지고 소득의 양과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구조화에서 이 망가진 이 균형을 복지제도에 의해서 이걸 보충하려고 하면 복지 재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구조를.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소득의 분배 구조가 가장 나쁘게 깨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소득 불균형이 된 나라예요. 그냥 이 상태로 둬버리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뭐 인간 생태계가 붕괴된다니까 이거 사회 공동체가 붕괴될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에 해법을 좀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건데 이제 언론 가치를 보면 가치가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인 통합, 한마디로 평화 하니까 야,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뭐 새로운 게 뭐 있느냐. 시대적인 가치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늘 시각에. 문제는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MGM이란 할리우드 영화사 있잖아요. 우리 옛날 명화, 많은 명화를 만드는 MGM사 있잖아요. MGM사의 그 로고가 뭐죠? 딱 시작할 때 사자 머리가 울잖아요. 사자가 허가 운단 말이에요. 옛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사자 하나가 또 운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본 영화네? 하고 다 나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운 사회, 누가 이 얘기를 정의로운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같이 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본 얘기네, 이거. 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한반도 평화 문제도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보수하고 진보가 접근 방법이 제일 다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접근 방법은 예를 들면, 우리의 입장은 남남 갈등을 통일한국을 위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두 가지 안을 예를 든다면 여야 간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남북 통일에 관한 통일 기조에 관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 말이에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간에 분배의 투명성만 확보가 되면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우리가 보수와 진보 간에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접근을 해서 하나로 모아가는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독일도 통일이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꾸준히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대강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일시대 대비해서 하나하나씩 양쪽 보수와 진보 양극단이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 민주화다. 정의에서 또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와서 경제 민주화는 실종됐어요.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 민주화만 주장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다.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 인생 해결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입장이 뭐냐? 경제 민주화 입장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당은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모른 척하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경제 민주화와 충돌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목표를 서로 조화시키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이 얼른 보면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좀 깊이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깊이 들여다보고 같이 해법을 토론하고 풀어가보자. 그래서 그 아젠다를 던진 건데 그냥 제목만 보고 뭐 새로운 게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좀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내용을 어떻게 다 발표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 그림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비전에는 가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번에 정치가 한국 정치가 나갈 방향까지 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 그런 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 개혁 과제가 뭐가 있느냐? 정치 개혁 과제. 거기에는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 반환제도, 국민 투표제도부터 시작해서 소선거 개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 개혁 과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발표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한 건 발표하기는. 그래서 잘랐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안 하고. 정치개혁 과제는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요. 별도로 지금 할 얘기다. 아마 윤여준 위원장이 얘기한 건 그 내용일 겁니다. 별도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기초로 해서 정강정책 기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분야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질 겁니다. 이 쭉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첫 번째 파트예요. 우리 이념적 스펙트럼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당보다 넓습니다. 넓다고요. 우리 세력은 작지만 스펙트럼은 가장 넓은 정당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정당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이건 뭔가 하니 정치가 안정되면 몸통이 튼튼해야 돼요. 네. 새가 좌우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튼튼하려면 못 날잖아요. 네. 우리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은 보수, 진보의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을 배제한 나머지 세력들. 그러니까 개혁적인 보수 중에서 개혁적인 사람, 진보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위원장을 보세요. 윤여동 의장, 김성식 위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그리만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진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윤장인 이런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적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당이 난 그 합리적인 구심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정치에. 이게 튼튼한 정당을 만드는 게 이게. 그래야 국정이 나라가 안정이 된다. 이 양극화가 사회적인 양극화, 경제 소득 양극화도지만 정치도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정치도. 네. 전혀 접목을 아까 제가 통일문제 얘기를 듣고 경제민주화 얘기했지만 양쪽이 이념을 동원해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대결하고 있잖아요.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는 내 개인적으로는 보수는 개혁적인 보수. 이 보수라는 게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예. 지키자는 사람 중에서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고 오른쪽은 개혁적인 보수. 진보 세력 중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진보. 진보. 우리가 이게 말의 조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쓰더라고.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말을 써왔어요, 여기에서. 내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찰적 진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가 과거 몇 년 동안에 열린우당 시절에 이렇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해보자 이런 의미의 성찰적 진보를 쓴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수 쪽도 잘못 썼어요. 보수 쪽도 개혁적 보수가 맞아요. 맞아요. 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하고 탁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눈앞에 탁 들이지는데 하여튼간에 근데 오랫동안 그 말을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막기 전부터 써온 용어라 내가 고칠 수는 없어 그러는데 뭐 하여튼 나는 꾸준히 민항에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계속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그게 잘 관철이 안 됐던 거죠. 민주당이 민명두 의원 얘기대로 제대로 본 시각이라고 봐요. 그런 경쟁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다만 그걸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표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나서주면 민주당도 그래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길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큰 길에서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할 수 없다. 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지금 민주당은 어느 길로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해법을 찾는데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답이 다 나와 있어, 묻기 전에.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답이 딱 정해져 있어. 복지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무슨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한나라당 답, 새누리당 답, 민주당 답. 그런데 우리가 중도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디 가운데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운데라는 건 없어요. 시대의 문제라는 해법을 보면 어떤 문제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굉장히 진보적 해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쪽은 보수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해법이 이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영 원래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새누리당가 만들어졌을 때는 참당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결심이 안 섰어요. 개인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지방선거를. 네, 지방선거를. 네, 이번 지방선거는 어쩌면 우리 새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정도. 파출소 습격 사건처럼 한두 개를 파출소를 딱 예를 들면 파출소는 이거 작자 비유 아니네. 작자 비유 아니네. 캔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걸 어디 몇 군데서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총선과 대선이니까. 그런 정도로 지방선거를 볼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광역 한 군데, 기초도 몇 군데만 보여주면서 자, 이런 후보를 우리가 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정부는 이런 지방정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세정적 불씨를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본게임은 이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큰 부담이 없어요. 시간을 쫓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적으로 다 후보를 내려면 다 짧은 시간 끌어오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 보면 명분이 죽어요. 그렇죠. 이것도 새정치냐 하는 비판이 올 수 있고. 또 선거에서 또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사실.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자. 새정치 추진위원회만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최근 와서 참말 분위기가 싹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전국단위 선거를 놓고 그냥 갈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자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7개 광역도 다 낸다 원칙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단체도 이제 기초단체는 공천 폐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다음 선거를 위한 기본 조직을 만들어 가자.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낼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알는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물이 없는 데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사견임을 전제로 하는 되는데 낼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성격은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는 분 중에서는 끝까지 가라. 연대하지 말고 선명하게 가라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지지자들은 야 너희들 그러다가 야권 분위기 되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니냐,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이제 그렇다고 선거만을 위해서 아무리 연대라는 거 선거만을 연대 이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국민의 뜻을 잘 우리가 살펴서 새 정치가 이기는 길로 가겠다. 정답은.
거기 뭐 후보 연대가 됐다. 예, 새정치에 뭐 그런 이렇게. 길로 가겠다. 아니,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면 연대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지방 선거만 연대라는 것은 좋은 평을 못 받아요. 못 받을 것이다. 예. 언론에서만 거론했지.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꾸준히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새정치에 회기중공한다. 전남지사 내가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이다.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몇 달 됐을 겁니다. 얘기하고 또 여기에 새정치 추진위원회에 이제 조인하기 전부터도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몇 차례 전남지사를 고인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의원께도 나 새정치 회기중공한다.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인물들을 같이 노력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왔고 한 번도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이제 호남에 3선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뒤로 한 2년 이상 됐잖아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전남에 선거일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이미 안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석경 후보가 이미 또 뛰고 있고 또 한두 사람을 상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더 투입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만 꼭 보지는 않습니다. 전남 광주가 한 통이에요. 광주가 이기고 전남이 지고 하는 경우는 가능성보다는 이기면 두 개 다 이기고 지면 양쪽 다 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전남이.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후보가 박지원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낙연, 주승용, 김영록 지금 네 사람이 뛰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뛰어왔잖아요. 이 사람 몇 년 동안. 지난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도 그 중에는 있고 4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뛰어온 사람들이고 우리 후보는 이석형 후보 혼자 뛰고 있어요. 지금 4대1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서 오는 차이일 거예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도 제대로 들어서서 두세 명이 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새정치 플랜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담론에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돼요. 내가 동공천 문제 얘기할 때 칠당 육락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칠당 육락이 뭔지 아시죠? 다행히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공천 헌금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추가하겠다. 난 이런 효과를 얻은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얻은 성과다. 이번 선거에부터. 하나하나를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데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걸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액션으로 옮겨나가야 돼요. 말만 번지를 해서 사정체험을 하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어도 내가 볼 때 동공천 문제는 내가 그걸 세게 얘기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감히 생각이 어려울 겁니다. 동공천 문제 말이야. 바꿔나가는 게 우리 역할이고 우리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것도 내가 여기서 와서 무슨 국회를 한 번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자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을 하나하나 조그만 하나라도 실천해내고 바꿔낼 수 있다면 나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양당이 그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걸 계속해서 우리가 추동해내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연합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입니다. 저희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힘은 부족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들,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는 정치,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고 분열만 시키는 정치, 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통합해내는
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정치로 바꿔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새정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힘은 부족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성원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